네, 지금 여기 밴쿠버는 봄비가 오고 있어요. 아, 얼마 전에 주말에 그 꽃씨를 심어놨는데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비가 촉촉이 잘 오고 있습니다. 진짜 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음, 지난 이게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 무엇이 우리 건강, 즉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생활 습관이란 게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이 쌓여서 전부전두엽에서 습관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해서 우리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가? 그것은 생각이 뇌를 변화시키고 뇌 모양을 바꾼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전자도 영향을 주고요. 더욱이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면 별로 주어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끝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주어진 그 선택의 권리, 그것은 바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바로 설명드린 대로 이 전부전두엽, 21세기가 들어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전부전두엽,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피질인데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습관을 형성하면은 그것이 이제 아마 그것이 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전부전두엽은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두엽이에요. 의식의 세계는. 전부전두엽은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은 억지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의지대로 막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그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에 집중함으로써 좋은 습관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대뇌 세 가지 영역을 소개하자면, 먼저 대뇌 맨 뒷부분은 감각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이제 우리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인데 이 외부 환경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삶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내는 단순히 이게 뭐 우리의 몸의 어떤 다섯 가지 욕망을 좌우한다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겠죠. 이제 그 다음 영역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전부전두엽, 바로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의 모든 감정, 희로애락 또는 논리, 생각, 메모리, 그 다음에 어떤 경험, 막 이런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은 뭐냐면 이 뇌의 가장 상위 영역이에요. 이 상위 영역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감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내가 화가 났어도 상황이 화를 내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참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두엽에서 그렇게 명령을 해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머니의 사랑 또는 아가페적인 사랑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희생정신, 이런 게 바로 이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인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오늘 제가 결론으로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부 전두엽이 바로 뭐냐면 영의 영역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관장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습관, 그다음엔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깊이 하시고 뭔가를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습관 중추가 전부전두엽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습관은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요새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유튜브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나눕니다. 사실은 그거를 아무리 읽고 아무리 이해해도 우리의 건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의 정보일 뿐이에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전부전두엽을 강화시켜서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드느냐 하면, 다시 한번 이 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감광내는 이 피동적인 생각에, 아 추워, 아이 배고파, 뭐 아이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외부에서 오는 감각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습관도 형성할 수도 있고 중독성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자꾸 뭐예요? 우리의 자아를 컨트롤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맹자 어머니가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즉 뭐냐면 좋은 자아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좋은 성격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땐 거의 자기 자신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 이 적극적인 사고는 바로 나아가서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 즉 개발을 해야 하는 전두엽이 이 발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고민, 생각, 궁리,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이 사회학자들이 일란성 쌍둥이 다 똑같죠. 유전자도 똑같고 뇌도 똑같고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아요. 물론 부모도 똑같고 같은 학교도 다니고 같은 책도 쓰고, 왜 쌍둥이들 보면 똑같은 걸 두 개씩 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아주 하찮은 매일의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갈 길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또 모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은 어떤 특정 뉴런을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제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는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자극이 나타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정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들리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것은 뭐예요? 평상시에 생각이 어떤 모양의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켜 놨었던가 하는데 따른 것이죠. 그 순간에 내가 뭐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찮은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다듬는다.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 운명 행진곡, 이것은 말하자면 매일에 반복되는 생각이 마치 같은 악보라 하더라도요, 지휘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뭡니까, 단원들에게 연습시켜서 발표시키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격의 음악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계속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뇌 구조도 변하고 유전자도 변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 이겁니다. 저희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1980년 중반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심지어 제가 레이던트 할 때도,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유전자나 뇌는 변할 수 없다고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급격히 과학이 발달했어요. 뇌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했고 유전자도 변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그냥 단백질 성분이에요. 단백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변하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첫 단원에서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는지 봅시다. 이 논문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2002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21세기에 개발된 펑셔널 MRI. 여러분들 MRI는 잘 아시죠? 근데 이 MRI는 보통 그 구조만 확인하는데, CT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 펑셔널 MRI는 기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능. 그래가지고, 그 MRI가 개발된 덕분에 21세 신경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이 뇌내에서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가가 확인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이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지원자들을. 그래가지고 어두운 회의실에다 앉혀놓고 앞에 스크린에다가 이제 슬라이드를 비추는데 거기에는 단어만 비춥니다.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한 날리지니까 뭐냐면 물질적인 단어들을 배열해요. 자동차, 돈, 그다음에 돈다발, 뭐 그다음에 어떤 음식, 뭐 이런 물질적인 그 단어들을 계속 4초 간격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MRI를 찍었더니 바로 뇌 이 후두부 쪽에, 여기가 앞쪽에, 이게 눈알이 여기 있는데 이 뒷부분에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쪽 그룹의 지원자들에게는 인간적인 단어들을 보여줍니다. 뭐 사랑, 정, 행복, 미움, 시기, 뭐 이런 것 단어들을 계속 4초 간격으로 보여주고 MRI를 찍으면 이렇게 전부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만큼 어떤 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내에 전혀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 이겁니다. 이 논문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치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치매는 사실은 이 후두엽의 문제가 아니고 전두엽의 문제예요. 이 전두엽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물질에, 나이 들어가면서 물질에 집착할 게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흔하게 사람들이 수도쿠가 뭔지 아세요? 뭐 숫자 놀이인데 그런 거 퍼즐 같은 것도 하고 뭐 단어 하는 그런 퍼즐도 하면은 치매가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전혀 이 치매와 상관없는 뇌를 자극하고 발달시킬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과학의 이런저런 새로운 발견을 알기 쉽게 모아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저는 이 캐나다의 신경과학자이고 정신과학자인 이 닥터 놀만 도이치라는 사람의 책을 두 권 사서 읽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참 뇌가 얼마나 뭐랄까 이 기적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제가 이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2008년 11월에 여기 캐나다 국영방송이라고 하는 CBC, 캐나디안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에서 했던 방송을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했어요. 이분이 닥터 도이치거든요. I'm here today to describe what I've come to believe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our understanding of the human brain in 400 years. This idea is revolutionary because for 4 centuries, mainstream medicine and science have seen the brain as fixed and described it as though it were a complex machine with parts, each of which perform one mental function in a single. 제가 보니까 시간상 이걸 잘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요약할게요.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그 38년 동안 봉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소니 카메라를 달고 그 디지털 영상이 어디로 가요? 혀로 가게 돼 있어요. 혀. 그래서 혀에서 이제 그 어떤 상이 맺혀지는데 그 상이 이 미각 중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혀에서 받았으니까. 근데 미각 중추가 받아보니까 이거는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시각 중추로 보내게 됩니다. 그 시그널을. 시각 중추에서 그게 눈동자를 통해 들어왔든 설령 혀를 통해서 들어왔든 시각 중추에선 똑같은 그 신경 전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렴풋한 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기적적인 얘기죠. 봉사가 눈을 뜨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여기 이 농구공을 이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 집어넣는 일을 해요. 뭐 이 사람이 뭐 글을 읽고 그러진 못하겠지만 그만큼 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이거죠. 여기는 이 아이는 이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 한쪽 뇌가 없이 태어났어요. 여기 MRI 보면 한쪽 뇌가 거의 없잖아요. 대뇌가 없는데 근데 이 아이를 부모는 포기하고 이 조부모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서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자극해주고 어려서부터 자꾸 이렇게 다독거리고 인커리지 시켜서 결국은 이 아이가 지금 여기 나오듯이 테니스를 쳐요. 놀라운 일이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샌디에고의 아주 유명한 이 안과 의사라고 그러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어느 날 주말이면 프로페셔널 테니스 플레이어를 초청해서 같이 테니스를 치는 걸 재미로 사는데 어느 날 아주 어마어마한 스트로크가 옵니다. 중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반쪽을 못 쓰게 됩니다. 뭐 안과 의사로서 일하는 건 끝났고 인간으로서도 일하는 게 끝났다고 사람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재활의학 그 의사를 만나서 이 특별한 재활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마비된 쪽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의 마비된 손을 쳐다보면서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마비된 손하고. 그리고 그 손이 움직이게 하고 자꾸 자극을 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의 완벽하게, 즉 뭐냐면 안과 의사로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가 평생 쳐보지도 않은 피아노를 배워요.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자기를 치료해준 재활의학과 교수를 집에 초청해서 앉혀놓고 피아노를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근데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 실험적인 얘기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지원자들을 피아노에 앉혀요. 그리고 한 손을 피아노를 어떤 곡을 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곡이 끝나면 펑셔널 MRI를 찍어보면 그 피아노를 움직였던 그 손가락을 관장하는 그리고 그 곡을 연상했던 그 뇌 부분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손을 묶어놔요. 그 다음 주에 불러가지고
그래 놓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당신 여기 앉아서 피아노 친 것을 상상해라. 그리고 똑같이 상상으로 피아노를 치라 이거예요. 그 곡을. 손은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펑셔널 MRI를 찍어보면 지난주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 뇌는 진짜 기적적인 일들을 합니다. 포텐셜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 우리 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 우리 유전자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물려받은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노력하고 궁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엔조이 하다 살다 그대로 죽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오래된 절에 가면 그 낙숫물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이 바위를 깎아낸 것처럼 그것은 낙숫물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 낙숫물이 막 이렇게 제트로 쏘는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런 물들이 어떻게 그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는가 이거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의 뇌는 불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생각이 이 뇌를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신경가소성 또는 영어로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소성에서 소자가 한문으로 보면 소묘할 때 소자입니다. 이게 소묘가 뭐예요? 대생. 여러분들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거 해봤죠. 뭐 아그리빠인지 이렇게 이 대생할 때 보면 먹연필 가지고 삭삭삭삭 계속 터치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계속 터치를 하다 보면 이건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치하다 보면 어떤 음양에 의해서 윤곽, 명암에 의해서 윤곽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실체로 나타나게 하는 게 대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어떤 생각이 우리의 뇌 모양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복의 힘, 반복하는 생각의 힘입니다. 다른 책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서론에서 영의 영역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습관의 영역이고 자유의지의 영역이고 우리 성품의 영역이다. 사실 이것을 이 신경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그 닥터 뉴버그라고 하는 핵의학자입니다. 이 핵의학 전문의는 미국의 브레인 촬영의 이제 전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뇌에 어떤 병 있는 사람들을 몇 년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뇌 촬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얘기 서론에 깜짝 놀라요. 어떤 한 사람의 뇌를 찍어놓고 이번에 새로 찍어서 예를 들면 5년 후에 찍었다고 칩시다. 근데 전혀 다른 뇌예요. 이 사람이 놀라요. 왜 놀라요? 아하, 우리 기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뇌 사진에다가 딴 사람의 이름을 끼워 넣구나. 이건 큰 실수잖아요. 그래서 확인했죠.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환자에게. 그래서 그 환자를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알아낸 것은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이 환자가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하, 신앙생활이 그냥 행동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뇌 모양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유심히 이제 찾아봐요. 자기 환자들을 다 찾아봤더니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뇌 모양을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결국은 뉴로티올로지라고 하는 그 뭡니까 신경신학이라는 용어까지 생기게 되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생각이 변하는 것이지, 어떤 뭐 법칙, 어떤 원칙, 어떤 교리에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그거를 반복함으로써 어떤 그 경지에 다다른다. 그거는 절대 아닌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근원이 난다. 근데 이 말씀 자체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마음에서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나는가?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뭔가? 지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생각하는 걸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생각이 너의 인생을 조각하기 때문에. 아, 이 뜻을, 이걸 읽는 순간, 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일까? 그렇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여러분들의 뇌 모양을 조각한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조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을 바뀌게 하고 인간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은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챕터로서 생각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 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한 정식적인 그 학문은 에피제네틱스에, 에피는 주변, 껍데기 이런 뜻이고, 제네틱스는 아시다시피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한국말로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유전자가 부모에게 받아가지고 살면서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살아가면서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후생, 태어나고 난 다음에 변하는 유전학. 그래서 이런 학문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오는, 아까 말씀드린 오감에서 오는 자각,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그 느낌, 아, 추워. 근데 보통 사람이 아, 추워 그러면 그걸로 끝날 수 있고 따뜻한 데로 옮기면 되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어떤 스님은 돌을 닦을 때 추워? 괜찮아. 나는 참아야 돼. 마음을 다지게 되죠. 거기서 다른 생각이 나와요. 그럼 그 생각이 의지대로 뭐 이 추위를 없앨 것 같아요? 참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참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아니야. 나는 도를 닦아야 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추위를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결국은 추위조차도 없어져요. 실제로. 그렇게 추우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그게 뭐냐면 이 추위를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체제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뇌에서 이미 그런 걸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세포 유전자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그 뇌에서 오는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세포, 우리 말단의 세포들조차도 그걸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DNA 변화가 오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마저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에피제네틱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실 명상에 대해서는 이제 21세기 들어서 명상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늘 얘기하는 게 생각의 중요성 아닙니까? 근데 그걸 21세기 들어서 신경과학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논문은 2014년도에 발표됐는데 어떤 명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meditators라고 그러는데 expert,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스님들, 도 닦는 분들 얘기해. 늘 반복해서 명상을 주로 하는 도를 닦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몸에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 염증 매체들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피 검사를 해보면. 그리고 실제로 보통 사람들도 명상을 자꾸 시키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염증 매체들이. 염증 매체가 결국은 이 만성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뭔가 찌뿌둥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유 없이 의사를 만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는 아픈가?
이런 분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염증 매체가 사라지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를 봤더니 염증 매체를 생산하는 세포들의 유전자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만성 통증도 결국 명상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구나.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 만성 통증으로 온갖 치료를 다 하죠. 별거 다 합니다, 사실은. 신경을 잘라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결국은 그분들이 명상함으로써 어, 치유가 되는 거를 봤어요. 저도 제 환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앨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Choices and Illusions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참 저하고는 인연이 뭔가 있었나 봐요. 제가 건강 강의를 지금 한 15년, 16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한 2, 3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밴쿠버에서 이 사람들 모아놓고 매달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운동이 어떻게 좋은 거냐, 왜 채식이, 과일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런 거군요. 근데 그 사람들 생활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아무리 옳고 그렇다는 걸 가지고는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찾아가게 돼요. 뭔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단순히 행동과학, 심리학 뭐 이런 걸 더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뭐 학교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책을 사서 제가 집에서 독학을 하기로 하고 도서관을 갔죠. 그래서 일단 책을 빌려다가 읽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 가서 제가 입구에서 기도를 했어요. 생각이 나요. 묵상을 했죠. 하나님, 제가 환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건강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의 행동이 변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서관에 왔으니까 뭐 좋은 책을 하나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생각으로. 그리고 혼자 이제 이 도서관에 가면은 굉장히 책이 많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이게 책꽂이들이.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간 곳은 난픽션, 그러니까 소설류가 아닌 이런 비소설류가 있는 섹션에 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제가 생각을 해요. 무조건 책 하나를 제가 집기로 했어요. 무조건. 저자가 누군가, 무슨 책인가, 이걸 보기 전에 그냥 한 권 집기로 했어요. 근데 집었던 책이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집어서 빼서 딱 제목을 읽고, 잘못 뽑았구나. 내가 도대체 이런 책을 어떻게 해독하고 해석하고 읽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목부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꽂을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한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믿자 본전인데 오늘 이 책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기로 하자. 그래 가져왔어요. 근데 일찍 저녁 끝내고 읽기 시작했는데 늦게까지 이 책이 꽤 두껍습니다. 뭐 많이 두껍진 않지만 얇은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3분의 1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존에 이 책을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이제 읽으려고. 근데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뭐냐면 결국은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에도 영향을 준다. 결국 이 사람이 이 현대 최신의 그런 신경과학계 논문들을 잘 모아서 알기 쉽게 레퍼런스를 달고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냥. 이 책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뭐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들 하더라. 근데 왜 그들이 묵상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는 들으려 하지 않은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거의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이제 했었는데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을 변하면 자연히 그 사람들은 행동이 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어, 와이트 쓴 그래도 많은 그 건강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거기에 나와 있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뭘로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묵상하러 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걸 읽으면 뭐 당연한가 보다 하겠지만 제가 그런 과학적인 뭐 근거, 논문 뭐 이런 책들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돼요. 왜요? 어떻게 1800년대 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쓸 수 있었는가 이거죠.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이 신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세계가 구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과학의 최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글로 쉽게 쓸 수 있었는가 하는 다시 한번 놀랐었어요. 2008년에 그 뉴로사이언스지 이건 네이처지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의 이제 자매 잡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죠. 그게 바로 결국은 무의식적인 이 행동이니까 결정이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은 결정으로 선택으로 이루어지죠. 선택.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도 없는 선택의 반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아가씨가 음식을 앞에 두고 맛이 좋은 음식과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갈등한다고 그래.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래. 잠깐이겠지만. 근데 이 아가씨는 결국은 뭘 선택했어요? 몸에 좋은 과일을 선택했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사람의 뇌를 펑셔널 MRI로 찍어보면 이 음식의 맛에 관련된 유혹의 센서와 그 다음에 그거를 물리치는 부분, 여기서 보면 빨간 영역인데, 그 전부 전두엽에 있는 억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넌 그러면 안 돼. 건강한 걸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무의식에서 자기가 따진 게 아니에요. 뭐 칼로리를 재고 여기에 영양분이 뭐고 이렇게 로지컬하게 한 게 아니에요. 순간 결정하고 먹었는데 그 짧은 1초 안에 뇌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가씨는 억제 센터가 더 그 매일의 생각으로 강해져 있기 때문에, 즉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맛있어 보이는 것을 물리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게, 저거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습관, 건강한 생활이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바로 이 창조주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느껴요. 그리고 이제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뭘 해요? 카톡 보고 유튜브 보면서 남이 주는 정보만 받아요, 그냥. 당신들이 엑스퍼드니까 내 인생을 결정해줘. 뭐가 좋은지만 얘기해줘. 나는 그대로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지금 망쳐먹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팬데믹 이후로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찾고 있는다는 게 그게 참으로 자기의 생각이라는 혼자 힘으로 궁리하고 고민하고 깨우치고 하는 그 과정을 다 말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전기업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것인가? 나라는 인생을 어떻게 완성하게 될 것인가? 참 그게 안타깝죠. 제가 그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신경계 발달 과정을 태생학 때 이제 배웠어요. 그 당시에 배울 때는 그냥 시험에 나올 부분만 뭐가 몇 주에 발생하고 뭐가 몇 주에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만 외웠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불과 아마도 한 10년 전에 이걸 다시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뭐냐면 이 태아기가 이제 아기가 이제 태아 상태에서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자궁 안에서 자랄 때 이제 신경이 생깁니다. 신경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꽁지 그러니까 콩나물이 이렇게 이 콩에서 나오는 것처럼 척수가 자라나오는 걸로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신경은 말초에서 피부의 가장 말초에서부터 생겨서 이 몸의 중심부를 향해서 자라 들어가요. 그래서 자라 들어간 신경들이 모여서 신경다발을 형성하는 게 결국은 척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척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엉치뼈 있는 천추라고 하는 그 이 세이크랄 본 안에 있는 천수부터 해가지고 요추 안에 있는 요수, 그 다음에 흉추 안에 있는 흉수, 그 다음에 경추 안에 있는 경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 뇌관, 소뇌, 중뇌, 대뇌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태아기 때 일어나는 발달 과정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만들어졌을 때,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다 만들어지고 태어나겠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뇌나 모든 신경계는 완성은 돼 있지만 아직 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보면 시력 검사에도 거의 손가락을 못 셀 정도의 손이 있는 건 알아요. 뭐가 앞에서 움직이는 거는. 갓난 아이들은. 그렇지만 손가락이 몇 개, 그러면 아이가, 물론 말은 못하지만 5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시각 중추가 맨 끝에 있는데 이것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어떻게 1년 동안 부단 없이 뭐 쳐다보고 소리 나는 것도 쳐다보고 빨고 냄새 맡고 하면서 이 오감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 뇌 후반부가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발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의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발견해내는 과정이 그게 유학입니다.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1살이 지나고 4살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뜁니다. 아시죠? 여기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텐데 뇌 이 중반부, 그러니까 후반부 뇌 바로 앞에 있는 이 모tor 센터인데, 그러니까 운동 중추죠. 이게 발달되기 때문에 애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뛰고 달리고 점프하고 그냥 뭐 야단해요. 왜냐면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운동 능력이 그때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뛰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아, 이게 옳고 온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이가 이제 신경 쓰여요. 조금만 하면 웃다가 조금만 하면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뭐 그냥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도 하고, 즉 사춘기죠. 사춘기. 이제 10대 후반 뭐 이렇게 20대 초반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전두엽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라는 거는 자기의 뭐예요? 정신 세계가 발달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위치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 보다. 이런 게 이제 확립되는 게 이제 사춘기 시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은 20세기까지는 이게 인생의 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예를 들면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면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죠. 어른. 이제 하나의 가계를 형성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중년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전두엽까지는 모든 게 전자동이에요. 시기가 되면 그대 일어나요. 아기가 한 살이 돼도 뛰질 않는다고 부모가 걱정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한 살이 돼서 안 뛰는 아이가 한 달 더 지난 다음에도 안 뛰고 그러진 않아요. 꼭 일이 일어나요. 어느 아이가 사춘기가 안 오는 아이가 없어요. 다 사춘기 와요.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 영의 영역에 해당하는 전두엽 부분만은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내가 완성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졌지만 부모에게서 받은 모든 형질을 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부분만은 내가 완성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두엽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의 영역이고 이게 결국은 우리의 품성이고 인격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2시간 오늘까지 3시간 동안 설명드리는 요지는 어떻게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즐겁게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습관 형성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받아가셔야 될 결론은 이겁니다. 생각은 뇌 모양을 형성한다 이거죠. 생각은 뇌 모양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매일 자기 전 5분씩이라도 뭐 30분까지 아니더라도 5분씩이라도 자기 시간을 조용히 갖고 뭐 핸드폰이 뭐 이런 거 다 치우고 불을 좀 어둡게 하고 눈을 감아도 좋고 안 감아도 좋고 편한 자세로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다음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건가?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내 인생은 뭔가? 그다음에 나는 나중에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쌓여서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무의식적으로 나의 성품, 나의 자유의지, 나의 그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자유의지를 제가 잠깐만 일부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자유의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자유로 그냥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의지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유의지는 어떤 거냐면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게 자유의지. 왜냐하면 그 자유가 뭐로부터 자유냐면 내 자신의 아집, 고집, 내 성격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넘어서는 게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태어났으니까 이대로 부모한테 받은 성격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자유의지예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생각을 통해서 적극적인 생각, 일부러 하는 생각, 즉 명상,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완성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사실은. 과제.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과제죠. 학생 때 공부 안 하면 뭐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결국은 나머지 인생이 다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뭐 저나 여러분들 다 죽을 건데 죽을 때 어떻게 모양으로 어떻게 죽어가는가, 심지어 죽음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사소한 생각이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건 아까 잠깐 설명했다시피 그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그 정보에 목을 맵니다. 그 요새는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AI까지 이 만들어서 AI라는 게 결국은 이 인터넷에 모아진 많은 정보들을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잘 요약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그냥 다 결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사실은 그것처럼 무모하고 무지한 게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궁리, 고민, 이것만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최상의 여러분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저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뉴스타트의 건강 기별. 이게 과연, 어, 저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이해해 왔고, 그걸 잘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지난 3시간 동안 강의한 그 우리의 습관, 생각, 이런 거에 비춰서 우리가 과연 뉴스타트를 어떻게 새로 인식해야 되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손 박사님 강의를 듣던 중에 이제 생활에서 오는 크리스찬의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귀하게 들었는데 저는 저한테 좀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요.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염증 수치가 명상으로 인해서 그게 치유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명상을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뭐 특별히 본인의 그런 이 건강 문제를 디스클로즈까지 하시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스페시픽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 명상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명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브로드한 이 터미널로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것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뇌가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물로 비우면 물에 막 떠 있는 걸 이렇게 자정시키는 거예요. 가라앉히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 역할이겠지만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고민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명상에 많은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고민이라고 봐요. 고민. 근데 이제 저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느낀 거예요. 공부해서 고민.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이 세상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고 해서 태어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왜 태어났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어? 이 얘기예요. 그럼 나는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야?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 지구에서 살게 하셨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걸 꼭 굳이 그렇게 질문으로 가지 않더라도 나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그쪽으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명상이 이제 결국은 그런 명상을 하더라도 굳이 뭐 내 몸이 왜 아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라는 게 그런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전두엽이 강화되면서 거기에서 그 하위 내르들을 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성격도 어느 정도 이 둥글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감정의 기복도 조절해 주고요. 우울증 당연히 조정해 주죠.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오는 불필요한 그런 통증 그런 것들도 다 잠재워 줘요. 제가 많은 슬라이드 중에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염증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비교적인 아주 비근한 예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그 이윤우 님께서 만성 통증 얘기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요가라고 하는 그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을 비꼬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안 하던 근육이 쓰이고 안 하던 자세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 통증이 옵니다. 사실은 이 스트레칭 한다는 건 통증이 와요. 내가 허리를 90도 굽히면 편안한데 거기서 한 120도 굽히면 아프기 시작해요. 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아프죠. 그 네. 통증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해야 돼요. 그 통증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눈을 감고 그 통증을 받아들이세요. 한번 해보세요. 1분이 지나기 전에 그 통증이 사라져요. 안개가 걷히듯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서 그래요. 우리 몸은 지나친 통증을 자동으로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서 그렇다고 자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통증을 유발시키면서 그걸 참으면 몸에서 자꾸 엔돌핀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통증이 사라지게 돼요. 통증에 강하게 돼요. 통증에 저항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염증 수치를 없애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더 빨리 효과를 보실 겁니다. 네, 아마도 감사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가 했는데, 뭐 5분에서 시작해서 10분, 20분, 30분까지 할 수 있겠죠. 뭐 1시간까지 하실 수도 있겠죠.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제 생각엔 5분부터 시작해서요. 5분 별거 아니에요. 5분 동안 잠깐 묵상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몇 번 하고 그러면 5분 금방 가요. 주무시 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너무 좋다는 걸 알면 10분, 20분이 아깝지 않아요. 저녁 시간에 뭐 TV나 이런 뭐 인터넷에 보면서 카톡이 왜 안 오지 그러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자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이걸 열어보는 이런 삶은 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